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던 시대는 갔다. 바야흐로 임플란트 전성 시대. 강산이 2번 변할 동안 임플란트는 LTE급 속도로 빠르게 발전했는데,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고? 당신의 임플란트는 안녕한가?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임플란트의 모든 것을 전격 해부한다. 네, 임플란트 시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또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색깔과 씹는 힘이 자연 치아와 비슷한 데다 수명까지 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임플란트도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거나 빠져서 재건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톡톡 건강 토크 시간에는 당신의 임플란트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경산 미르치과병원 한창훈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구조와 또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또 수많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플란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잇몸뼈, 즉 치조골에 식립이 되어서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해주는 임플란트가 있고요. 그 임플란트 상부에 지대주라는 기둥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대주는 임플란트와 일반적으로 스크류를 통해서 연결이 되겠고요. 혹은 지대주와 스크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역할을 하는 지대주 위로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아 모양의 형태가 치과용 시멘트를 통해서 합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크라운은 환자분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금이라든가 도제 혹은 지르코니아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연 치아는 내부에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치아의 뿌리 쪽인 치근면은 치주인대가 결합을 해 있습니다. 치주인대는 치조골과 치근면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줄 뿐만이 아니라 염증이 생겼을 때도 그 염증의 하방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막아주는 그런 방어벽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치조골과 직접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치조골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구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보철물에 과도한 힘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인지하기가 힘들고요. 또한 그런 과도한 힘과 함께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발생했을 때 그 염증이 임플란트와 치조골 쪽으로 직접적으로 파급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 지속된다면 임플란트 주변의 치조골이 흡수가 된다거나 또는 임플란트와 치조골 사이의 결합이 깨져서 결과적으로 임플란트가 탈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 한 달 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수술 부위가 불편하다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 병력 청취상 수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셨고요. 임플란트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가 치조골과 결합하지 못하고 쉽게 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약 6년 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분인데요. 약간의 불편감이 있었지만 특별히 치과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잇몸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임플란트가 전체적으로 흔들린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소견상 임플란트 주변에 치조골이 상당 부분 녹아내린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임플란트와 그 바로 옆에 있는 인접한 치아의 염증 진행 양상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녹아버린 치조골을 재건하기 위해서 뼈이식 수술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그 뼈이식 수술을 한 후 약 4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을 해야만 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임플란트는 수술과 수루 초기 관리도 중요하지만 보철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적극적인 유지 관리를 해야만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임플란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쉽고 듣고 맛보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장님,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임플란트 시술 후에 정기검진 우리가 꼭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혹은 임플란트 보철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정기검진 간격을 3개월 정도로 줄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정기검진 때 1차적으로 임플란트 보철물 주변에 염증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보철물 주변에 음식물이 고여서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을 때 염증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염증을 제거한 처치가 필요하겠고요. 임플란트 염증을 제거한 후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뼈이식 수술이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이 오랜 동안 지속되고 임플란트 주변 치조골이 심하게 파괴된 경우라면 그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염증이 심해서 치조골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녹아내렸을 경우에는 식립했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재수술하게 되면 치료 기간은 또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네,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치조골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면 그 제거한 자리에 즉시 새로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치료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새로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약간의 뼈이식을 동반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한 제거와 재식립 그리고 뼈이식이 모두 한 번에 이루어진다면 보철물을 장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3 내지 6개월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서 남아있는 치조골의 양이 새로운 임플란트를 심기에 부족하다면 그런 경우에는 소실된 치조골을 재건하기 위해서 뼈이식 수술을 시행을 해야 하고요. 뼈이식 수술을 시행한 후에 일반적으로 4 내지 6개월 정도를 기다린 다음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수술을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뼈이식 수술을 시행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기 때문에 총 소요되는 치료 기간은 6 내지 12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약 10년 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분인데요. 최근 들어 임플란트 주변으로 염증이 심해지고 계속 불편감이 지속되어서 엑스레이를 확인한 결과 임플란트의 바깥쪽에 있는 치조골이 모두 소실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기로 계획을 하였는데요.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확인한 결과 한쪽 벽은 모두 치조골이 소실이 되었지만 반대쪽 벽은 다행히 치조골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쪽 벽에 새로운 임플란트를 기대어 식립을 하고요. 그리고 소실된 치조골을 보강하기 위해서 뼈이식 수술을 동반을 하였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분은 임플란트 제거와 새로운 임플란트 식립 그리고 뼈이식 수술이 동시에 시행이 되었고요. 최종 보철물이 장착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 치료가 끝난 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치과에 내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즉 정기 검진에 응하지 못하셨는데요. 수루 3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치과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을 당시에 임플란트 주변엔 염증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이 된 상태였고요. 엑스레이 소견상 임플란트 주변의 치조골이 상당 부분 녹아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임플란트와 인접한 자연치는 그 염증 진행의 양상이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확인한 결과 남아있는 치조골의 양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곧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고 단지 임플란트 제거하는 수술만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뼈이식과 함께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을 했고요. 새로운 임플란트에 보철물을 장착할 때까지는 또다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결국 이분은 치조골이 심하게 소실이 된 상태로 내원을 하셨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기다렸다가 뼈이식을 시행하고 또 다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함으로써 총 치료 기간은 약 10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네, 네. 관리 한번 잘못해서 네. 오랫동안 또 고생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염증에 약하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검진을 할 때 임플란트 그 잇몸 주변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살펴보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떤 검사를 또 받게 되나요? 네, 임플란트 정기 검진 때는 임플란트 보철물의 염증 검사와 더불어서 임플란트 보철물의 동요도, 즉 임플란트 보철물이 흔들리는지를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임플란트 위에 연결된 지대주와 크라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검사를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의 보철물의 동요도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지대주와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스크류가 풀렸을 때 보통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스크류가 풀린 채로 계속 임플란트를 사용하다 보면 이와 같이 스크류가 부러진다거나 혹은 지대주까지도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통요도를 평가하는 것이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임플란트의 구조인데요. 이런 임플란트의 흔들림은 과연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를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또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의 흔들림이 지대주나 스크류의 풀림에 의한 것이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임플란트의 흔들림이 뼈 안에 있는 임플란트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그 동요도가 발생한 것이라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임플란트 보철물에 대해서 동요도 측정 장비를 통해서 그 임플란트가 흔들리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물론 임플란트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그 보철물이 흔들린다면 당연히 즉각적으로 보철물을 풀어내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의 동요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장비를 이용해서 수치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임플란트에 동요도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일단 그 보철물을 풀어내고 임플란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임플란트 자체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임플란트 자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장비인데요. 임플란트와 치조골의 결합 강도가 1부터 100까지 수치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보철물을 풀어내고 이 장비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자체의 안정성을 평가를 합니다. 임플란트 자체의 안정성을 평가해서 임플란트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 다시 기존의 보철물을 임플란트에 연결을 하고 스크류를 조여주는 것만으로도 임플란트 보철물의 동요도는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자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의 보철물을 즉각적으로 다시 연결하기는 좀 힘들겠고요. 보철물을 제거해 놓은 상태에서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아래 양측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셨는데요. 일단 왼쪽 아래 부분부터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비교적 뼈가 좋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2개의 임플란트를 간단하게 식립하고 고정이 아주 잘 나와서 4주째 임플란트 위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계획대로 우측 아래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됐지만 환자분 사정상 왼쪽 아래만 시술을 마치고 내원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후 정기 검진 과정에서도 계속 내원하지 못하시다가 수로 약 2년째 왼쪽 아래 어금니 부위에 치료했던 임플란트가 불편하다는 주소로 그때서야 치과에 다시 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왼쪽 아래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의 보철물 동요도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 임플란트 보철물이 상당히 흔들리는 것으로 수치가 나왔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보철물을 제거를 해내고 임플란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임플란트 자체의 안정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자체 안정성이 처음 76에서 53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보철물을 바로 연결할 수는 없었고 보철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안정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평가를 했습니다. 환자분 거주지 관계상 자주 볼 수는 없었고요. 8주 간격으로 안정성을 측정을 했는데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의 안정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약 8개월 후가 되어서야 처음의 안정성으로 회복이 되어 기존의 보철물을 다시 장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아래 역시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해드렸고요. 현재는 유지 관리, 정기 검진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임플란트 보철 치료가 참 우리 인생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랑도 참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원장님, 이 임플란트 보철 치료도 언제 받느냐, 이 타이밍이 참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장비를 이용한다면 임플란트에 보철물을 언제 장착할지 그 시기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양측 어금니 부위에 기존에 있는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보철물과 함께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였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남아있는 치조골의 양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동반하기로 하였는데요. 상악동 거상술은 많은 양의 뼈이식이 동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플란트와 이식된 뼈가 안정될 때까지 약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만 최종 보철물을 장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단 계획했던 대로 치아를 발치하고 발치와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상악동 거상술과 뼈이식을 동시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플란트에 대해서 약 4주 간격으로 그 안정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평가를 하였고요. 약 5개월째 모든 임플란트들이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또 최종 보철로 진행을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5개월째 모든 임플란트에 대해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정성 평가 장비를 잘 이용을 한다면 굳이 오랜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임플란트의 최종 보철물을 장착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안정성 평가 장비는 최종 보철 장착 시기를 앞당기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악동 거상술과 함께 많은 양의 뼈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분인데요. 약 수로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후방에 있는 임플란트는 그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최후방 치아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을 하게 된다면 그 임플란트는 얼마 쓰지 못하고 빠져나온다거나 혹은 주변에 치조골이 다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 보철물을 바로 장착하지 않고 임시 치아를 장착함으로써 이 임플란트와 주변의 잇몸뼈가 더욱 숙성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시 치아를 8개월째 장착하고 약 2개월 간격으로 그 임시 치아를 풀어내면서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를 했고요. 약 수로 14개월째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가 된 것을 확인하고 아주 안전하게 최종 보철물을 장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하는 부위의 치조골이 아주 충분히 많아서 임플란트를 쉽게 식립할 수가 있고 또한 식립된 임플란트가 아주 강하게 고정이 된다면 오랜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본을 떠서 일주일 이내에 고정식의 임시치아를 장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위아래 모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셨고요. 모두 고정이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고 안정성 평가 장비를 이용해서 평가해본 결과 높은 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수술 후에 바로 인상을 체득해서 일주일째 고정식의 임시치아를 장착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료 6주째 임시치아를 모두 최종 보철로 교체를 해드렸고요. 이 사진은 이 환자분께서 처음 치과에 오셨을 때 구강 내 사진이고 이 사진은 치료가 종결된 후에 6주째 구강 내 사진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치아가 거의 없는 상태로 오셨지만 6주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치아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임플란트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철물을 연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치과 치료, 특히나 임플란트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진료는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이거든요. 이런 현대인들에게 딱 적합한 시술이 나왔다고 하던데 원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일주일 이내에 그 임플란트에 보철물을 장착하는 즉시 부하라는 치료법인데요. 그 즉시 부하라는 치료법이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해외 학회지에 보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일주일 이내에 보철물을 장착하더라도 유사하게 높은 성공률을 보였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러진 치아를 발치한 후에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요. 역시 고정이 아주 잘 나왔고 안정성 평가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수술 즉시 본을 떠서 일주일 뒤에 이와 같이 최종 보철물을 장착을 하였습니다. 아직 발치부터 수술 그리고 보철까지 일주일 만에 모든 치료가 종료가 된 것인데요. 이분은 정기검진 과정에서 이 기존의 보철물을 풀어내고 과연 임플란트는 안전한가 안정성 평가를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정기검진 6개월째 보철물을 풀어내고 안정성 평가를 한 결과 기존의 안정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 부러진 앞니를 발치를 하고 그 자리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임플란트가 아주 고정이 잘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본을 떠서 일주일 뒤에 이와 같이 최종 보철물을 장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이렇게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신고 일주일 내에 보철물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가 치조골에 아주 강하게 고정이 되어야만 이러한 시술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일주일 만에 보철물을 끼웠다고 해서 또한 그런 보철물의 상태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적극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겠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아래 양측 어금니를 발치를 하고 역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일주일째 최종 보철물을 바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역시 일주일 만에 모든 치료가 종결이 된 상태인데요. 환자분께서는 보철물을 장착하고 돌아가셨다가 약 2주 후에 다시 내원하셔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임플란트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철물 동요도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해 본 결과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보철물의 동요도가 있다고 평가가 되었고요. 따라서 이 보철물을 풀어내고 임플란트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임플란트 자체의 안정성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의 안정성이 처음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역시 이런 상태에서는 보철물을 다시 연결할 수는 없고 보철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임플란트의 안정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안정성이 증가를 한다면 기존의 보철물을 끼워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 감소를 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 2주 간격으로 계속 내원을 하셔서 임플란트 안정성을 검사하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임플란트 안정성이 계속 증가하였고 10주가 되었을 때 기존의 안정성을 회복한 것을 확인하고 기존에 풀어놨던 그 보철물을 다시 연결을 해드렸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정기검진 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임플란트를 쓰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임플란트의 재시술과 또 유지 관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임플란트는 보철 수복이 완료가 됐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장기간 오랫동안 그 임플란트를 잘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작동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잘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정기 검진에 응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임플란트는 어떻게 치료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에 따라서 그 수명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힘들게 시술한 임플란트를 재이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 사후 관리에도 여러분 각별히 잘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경산미래치과병원 한창훈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이보람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